오늘은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주제는 교통사고 이후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환자분의 대응책을 말할 생각인데, 소재가 설사예요. 교통사고가 나면 어딘가 아픈 증상이 발생하겠죠? 뻐근하다, 결린다, 무지근하다, 답답하다 등등으로 표현하는 것들 역시 아프다는 표현이나 통증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 모두가 다 아픈 증상이에요. 거기에 추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머리를 한번 흔들어 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지러운 증상도 흔히 발생하겠죠. 어지러우면 소화불량감이나 울렁거림, 메스꺼움 등등 이런 증상들이 따라오는 게 당연해요. 여기에 경중, 그러니까 가벼운 증상이냐 중증의 가능성이 있느냐의 차이가 있어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잡고 진단서를 써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자기의 증상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분들이 증상 호소를 하지 않으면 진단이 좀 곤란해지고 신경을 덜 쓰게 되니까 교통사고 전과 달라진 모든 건강 상황을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의사, 한의사가 관심법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예를 보면 혹시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어라? 내 얘기를 하는가 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흔한 경우라서요. 매달 몇 건씩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교통사고 치료 중인 분들이라면 참고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환자분은 사고 직후 목이 아파요. 목만 아프다고 하셨어요. 다른 증상은 전혀 없대요. 치료를 하다가 2차 한약을 투여할 때가 되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직 한약을 다 안 드셨대요. 그래서 약 다 드시면 얘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목 치료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가 환자분 2차 한약 투여 시기가 많이 지났다는 걸 깜빡하고 잊었어요. 보통 2차 한약은 처음 방문하시고 나서 2주 이내에 투여를 시작하는데 너무 오래됐거든요.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서 우연히 발견하고 2차 한약을 더 드시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아직은 투여가 가능한 시기이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2차 한약 투여가 제한되거든요. 여담이지만 한약 투여 제한 문제는 2019년 3월 이후에 바뀐 거예요. 자세히 얘기를 안 하면 꼭 뭘 잘 모르면서 딴소리 한다고 악플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환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처음 지어드린 한약을 아직도 다 안 드셨대요. 그리고 2차 한약 복용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한약을 먹어서 사고일 이후에 계속 설사를 하신대요. 시점을 확인해보면 사고 발생한 다음날 저희 한의원에 방문하셨고, 그날 바로 한약을 다리기 시작해서 다음날부터 투여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약을 먹기 시작한 그날, 딱 그날부터 설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약 복용을 중단하셨대요. 이건 약이 뭔가 잘못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약은 2, 3일밖에 안 먹었는데 설사는 한 달 내내 지속됐대요. 자, 뭔가를 2, 3일 동안 먹어서 한 달간 설사를 계속 유발시킬 수 있을까요? 독극물이라던가 무슨 방사선 폐기물 같은 걸 먹었으면 모를까. 저는 멀쩡한 사람에게 한 달간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한약을 조제해보라고 했을 때 그런 약을 만들 자신이 없어요. 저희 한의원에 있는 가장 독성 강한 약물들을 강하게 투여하면 잘하면 2, 3일 정도는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자신이 없어요. 그럼 왜 설사를 했냐? 교통사고니까요.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설사는 매우 흔한 증상에 속해요. 사고 나서 두통이나 현기증이 생기는 것만큼 아주 흔해요. 설사한 시점을 다시 돌아보면 한약을 복용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이지만 사고 발생일 다다음 날이기도 하죠. 교통사고 발생한 다음에 통증이 하루 이틀 지나서 더 악화되거나 새로운 통증이 발견되는 것은 흔히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한 설사도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아마 현재 교통사고 난 지 얼마 안 되었고 양방치료만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설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처방받은 진통제가 너무 독해서 설사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설사는 흔한 증상 중 하나이다 예요. 일반인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증상이 사고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이게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증상을 담당 의사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사고로 목을 삐끗했는데 병원에서 MRI, 내시경,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본인의 증상을 알려주셔야 무슨 검사를 할지 계획을 세우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알아서 모든 검사를 다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물론 난감한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다. 사고 난 다음에 평생 멀쩡했던 내가 대상포진을 앓고 있다. 이런 거.
교통사고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 업무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창피할라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이나 한의원의 원장님께 현재의 모든 증상을 다 알려주셔도 돼요. 교통사고와 전혀 관계없는 증상을 얘기해 주시면 즉답으로 무관하다고 말씀해 주실 테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증상이라면 즉시 치료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차트에 적어 놓고 차후에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교통사고 이후 설사가 가능하다. 두 번째, 그런 거 많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증상은 전부 담당 원장에게 말하는 것이 추천된다. 여기서 마치려고 하니까 또 그냥 마무리하면 오해를 살 만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긴 좀 찜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 후에 설사가 발생하는 일은 매우 흔하지만 이게 자동차 보험에 적용시키는 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 통증도 없이 오로지 설사 증상만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상해의 부상 등급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내과 질환 단독으로 인정해주질 않아요.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치료받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